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의료의 윤석열 전 총장 입당 그리고 향후 이게 어떻게 또 대선 판도를 뒤흔들지 짚어보고 또 민주당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입당 얘기를 잠깐 다루긴 했었는데요. 일단 전격적인 입당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생각부터 좀 들어볼까요? 먼저 위원님부터. 글쎄 뭐 당초 예상보다는 좀 빨리 입당한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윤 전 총장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본인이 결국 이제 국민들을 보고 가겠다 그 이야기를 한 거는 국민들이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겠다는 게 이제 그게 민생 행보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대전을부터 시작해서 광주, 대구, 부산 거치면서 결국 이제 당에 대한 입당에 대한 이제 본인의 이제 확신을 좀 가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도 수차례 걸쳐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겠다 이런 뜻을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고 이제 그 시점에 대해서도 이제 치맥 회동을 통해서 시점은 뭐 조만간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뭐 뜬금없이 진행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보니까 이제 8월 초 이쯤 정도에 이제 입당하는 것으로 국민의힘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 같아요. 그게 계기가 된 게 지난번에 이제 8월 목요일쯤인가요? 밤에 일부 언론에서 이제 8월 2일 날 입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아마 참모진들 측에서 이게 주말 내내 이런 문제가 또 논란이 될 것 같다.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들한테 입당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좀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로 이제 그날 그럼 오늘 입당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아마 본인의 이제 검사 특유의 이제 뭐 결단력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왕 입당할 거면 굳이 날짜를 늦출 필요는 없다. 뭐 그런 정책 판단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이럴 거면은 뭐하러 그동안의 중도 확장성 얘기니 국민 이야기 들어보겠다고 한 건지 그 몇 달 동안에 입당한다 안 한다 그 논란에 대해서 입을 다물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결국은 지지율 때문 아니냐. 그동안에도 큰 틀에서 보면 지난 뭐 출마 선언한 지 한 달 동안에 처가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이제 본인 리스크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 하락을 해왔잖아요. 지난주 일요일 날 있었던 그 소위 국민의힘 인사들 대거 영입한 국민 캠프도 이런 지지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지난주에 그런 캠프 확장을 한 거였는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도 지지율의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지지율 하락은 좀 주춤했지만 본인 리스크도 여전했고요. 뭐 그 부마 발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줄리벽화 논란으로 초과 리스크도 여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결정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뭐 소신이나 명분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지지율 때문에 밀려서 입당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보기에 그렇게 좋지는 않구나. 근데 어쨌든 뭐 지난주에 국민 캠프도 그렇고 이번 입당도 그렇고 이게 지지율의 어떤 안정성 측면에서는 뭐 충분히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윤석열 전 총장이 하필 지도부가 없는 상황에서 입당을 했던 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들이 많습니다. 지도부와 미묘한 신경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좀 과한 해석이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본인은 이준석 대표의 지방 일정을 이제 몰랐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미 뭐 아마 참모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면에서는 좀 이제 그 이준석 대표와의 그동안 보여줬던 조금의 밀고 당기기 뭐 그런 측면도 충분히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당내에서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뭐 강을 건넜다는 등 안철수 대표 뭐 비슷하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치맥 회동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국민 캠프에 합류한 인사들을 상대로 해서 뭐 제명을 하겠다, 뭐 제명을 해야겠다 이런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하지 않으면 제명을 하겠다. 근데 이미 사실은 이제 윤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와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를 이루는 상황에서 굳이 저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제 그런 이제 아마 비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좀 신경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었나 보죠. 네. 입당을 했는데 네. 입당 전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입당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기싸움이었습니다. 네.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당 바깥에서 새를 키워서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게 소위 이제 나중에 입당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예, 예. 들어와서 이제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게 네. 당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입당을 하긴 했는데 당대표도 없고 원내대표도 없는데 입당을 했어요. 네. 심지어는 뭐 어떤 기사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난주 호프 회동 때 일주일 전에 입당하실 때 하루 이틀 좀 전에 뭐 좀 알려달라 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그거 싹 그냥 무시하고 입당 절차 밟았다 이렇게 보면 네. 결국은 주도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당에 입당했느냐 안 했느냐 예. 문제보다는 이제부터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주도권 그런 점에서 싸움은요. 본다면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예. 이 소위 주도권 논쟁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측면이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 윤석열 후보가 입당을 하자마자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사무실을 찾아가서 1시간 가까이 비공개 회동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현종 의원님, 네. 11월쯤에 1대1 단일화 국민의힘과의 그 가능성을 그렇죠. 언급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단 8월도 되기도 전에 지금 윤 전 총장은 입당을 했고 빨리 입당할 거라는 거를 김종인 위원장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느낌상으로는 뭐 파악을 했을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11월 달 입당을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 결국 이제 당내에서 홍준표 뭐 후보라든지 이런 어떤 파상적인 공세가 있을 경우에 네. 굉장히 흠집이 날 수가 있다. 굳이 미리 들어가서 그렇게 흠집이 날 필요가 없다. 결국 나중에 단일화하는 게 유리할 것이다. 또 중도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조기 입당하는 것이 거기에 좀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한 것인데요. 예. 근데 윤 전 총장이 이제 해보니까 이게 굳이 이제 중도 확장이라는 게 밖에 있는다고 해서 중도 확장이 그렇게 썩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더라. 본인도 그렇게 느꼈을 가능성.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 네거티브 대응에 있어서도 네. 본인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당내에서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예. 그나마 최근에 국민 캠프에 전직 의원들이 합류를 하면서 상당히 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이런 아마 느낌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 이제 절박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지지율 하락세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차단하지 않고서는 본인이 정말 11월 달까지 가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김종인 전 위원장의 생각도 아마 그 지점에 미쳤을까요?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 전 입장에서 보면 일단 야권의 유력한 후보가 지지율이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떨어져 버리면 예. 이거는 본인이 생각한 것 판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우량주들이 일단 살아 있어야지만이 네, 네. 본인이 뭔가 역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을 막아야겠다.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윤희석 대변이라든지 예, 예. 또 김병민 대변이라든지 예, 국민의힘 사람들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네. 제가 알기로 아마 본인들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그쪽에 들어가라 이렇게까지 예.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건 그만큼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부터는 전 야권의 어떤 이 플랫폼을 유지 발전시켜야 되는 본인의 어떤 책임도 있는 상황에서 예.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을 일단 막고 어느 정도 좀 이게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놓는 그런 작업들을 위해서 사람도 보내고 그다음에 뭐 입당 문제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만난 이유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양해를 했지 않을까. 그렇다면 김 전 위원장이 윤 후보에게 입당을 좀 더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까지도 했을지도 글쎄, 모르겠네요. 그 조언까지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그 결정에 대해서는 아마 뭐 인정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뭐 이런 문제를 아마 협의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박 어떤 교수님은 조언을 어떻게 해줬을까요? 보셨습니까? 두 번의 비공개 회동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공개적으로 만나는데 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공개로 만났을까? 거기서 만약에 좋은 얘기, 좋은 그림이 그려진다면 또 그 만남에서 어떤 결과가 있다면 비공개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전 총장과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비공개의 이유일 것이다. 그렇죠. 거기서 예를 들어 정말로 좋은 이야기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어떤 조직에 있어의 어떤 예. 공통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된다면 예. 비공개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직은 너무 이제 입당 초반이어가지고 공개를 하게 되면 기자들이 백부를 많이 붙어서 또 질문을 많이 던지잖아요.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우리가 않겠습니까? 6개월 전, 1년 전을 돌이켜 봤을 때 윤석열이 언제 정치 선언할 거냐, 언제 입당할 거냐 그 얘기했을 때 예. 가장 기대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윤석열과 김종인의 만남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 만남이 나타난다면 예. 이거는 킹메이커와 후보 간의 결합으로 굉장히 국민들에게 센세이셔널한 그런 장면으로 기억될 거다라고 몇 달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작 입당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회동을 하지 않는다? 저는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지난주 일주일 전에 소위 국민의힘 아까 김종인계라고 불리우는 네. 몇몇의 젊은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국민 예. 캠프에 합류한 것이 윤석열 총장을 전폭 지지한 게 아니죠. 네. 소위 말해서 유망주가 폭망해 버리면은 예. 그 다음 수습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망하지 않을 정도의 지원을 해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도 가가지고 11월 달에 입당하면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조언을 했는데 공개적으로 조언을 했는데 그 공개적인 조언과 엇갈리는 입당을 했어요. 선택을 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그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공개적으로 회동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까요? 그냥 열심히 해보세요, 잘하세요. 네. 좋은 덕담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가지고 무슨 미래를 계획하고 이런 게 있었다라면은 저는 공개회동했을 거다. 결국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김병민 대변인도 윤캠프에 예. 예의 차원에서 입당 신고하러 네.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의 차원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데는 다 공개했어요. 네. 공개 안 한 회동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유달리 김종인 비대위원장만 공개하지 않았다. 네. 뭔가 아직은 두 사람 사이에 물이 익지 않았고 뭔가 어긋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추측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윤석열 전 총장의 캠프에 들어가서 대선에서 큰 역할을 할 거다 이런 기대는 아직 좀 어려울까요? 근데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결국 일관된 원칙이 있죠. 네. 되는 사람 밀겠다. 이제 그게 저는 일관된 원칙이라고 네. 봅니다. 아직은 그게 확실하지 않다는 그렇죠. 걸까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지금 상황에서 캠프 차원에서 들어가기보다는 네. 나중에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되면 이준석 대표도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당으로 모셔오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일단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네. 그런 측면이고 이제 그 전까지 경선 단계에서는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누구한테 힘을 실어주게 되면 네. 그게 굉장히 경선에서 본인한테 부담으로 작용할 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 역할은 경선에서 누구를 밀어주는 것보다는 어떤 후보가 만약에 이제 경선을 통과해서 후보가 됐을 경우에 이 후보를 실제로 대통령 본선 경선에서 유리하게 지원하는 네. 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후보들 간에 어떤 면에서 합종 연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밑에서 이제 지원할 가능성은 있지만 네. 경선 때 특정 후보를 지원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의 측근들이 대부분 그 국민 캠프로 이동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김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 아닐까요? 그런 이제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거죠. 본인은 움직이지 않지만 네.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하나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정치라는 게 어떤 직설적인 언어보다는 그런 해석의 영역들을 남겨둠으로 해서 본인의 어떤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전 지금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이 사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직전에는 지지율 흐름세가 좀 이렇게 하락세를 나타냈었는데 또 반면 국민의힘 내에서 1위였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지지율은 또 오른세이지 않았습니까? 윤 전 총장이 입당을 하고 난 후에 과연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구도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네. 지금 이제 민주당 경선하고 비슷해요. 민주당 경선이 이재명 대 반 이재명으로 갈렸다면 네. 이제 그동안에는 그 공백을 소위 윤이 없는 공백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좀 일정 부분 좀 취득을 했는데 네. 네. 빠르게 재편하겠죠. 윤 대 반윤. 윤석열 전선을 빠르게 형성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민주당은 그 반 이재명 전선에 구심점이 있어요. 소위 친문계라고 하는 구심점이 있습니다. 후보가 네. 없는 친문계.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우가 되게 다양해요. 지금 개파가 없죠. 그렇죠. 구심점이 국민의힘에서는. 없이 각계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 사이에서 소위 반윤 전선의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의 싸움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전선이 펼쳐지는 거죠. 네. 하나는 민주당의 2등 싸움하고 비슷한 건데 하나는 윤 대 반윤 전선이 펼쳐지는 거고 크게 보면 또 반윤 전선 안에서는 주도권 싸움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경선 시국으로 갈수록 아마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다양한 예. 측면의 검증들이나 다양한 측면의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처럼 좀 격한 네거티브 공방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또 그렇다고 스펙트럼도 보수냐 그렇지도 않아요. 네. 보수부터 중도까지 다양한 후보들의 스펙트럼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흥행에는 도움이 될 거다. 네. 하지만 이것이 민주당의 지금 내분 분란처럼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의 치열함이 난타전이 네. 민주당 못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걸 예고하는 측면이 안에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이어- 윤석열 예. 전 총장이 지금까지는 어쨌든 야권에서 1위로 달리고 있는데 이 지지율 구도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일단 보세요? 이제 당내 의원들 분포라든지 죄송합니다. 당내 지지율, 그러니까 이제 당협위원장 확보라든지 네.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1차적인 대세론을 형성했다고 봐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민주당 경선에서 보듯이 실제로 TV 토론이 이루어지고 공방이 벌어지고 이럴 경우는 국민들이 이제 직접 보고 판단할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8명을 1차에서 일단 줄이고 네. 또 2차 이제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 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에 많은 변수들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냥 지금은 단편적인 언급이나 이런 걸로 이제 이미지로 판단하시는데 문제는 구체적인 토론의 장에 들어가면 정말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나라하게 노출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또 국민들의 판단은 저는 전혀 달라질 거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같이 이미 당내에서 어느 정도 이제 확고한 오랫동안 역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정치 신인이잖아요. 완전 처음 뉴페이스죠. 등장하는 사람이죠. 네. 근데 이 사람들 그동안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노출될 경우에는 결국은 지지율에도 변화가 있고 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생각대로 이 토론을 잘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타겠지만 또 그렇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네. 또 뭐 윤희숙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이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다양한 변수들이 지금 앞으로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네. 앞으로 일어날 일은 굉장히 다양하게 남아있다라고 지금 봐야 할 것 같아요.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한두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벽화가 좀 그 온라인상에서 특히나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치적 의도 없이 그냥 본인들이 다 부인한 내용이니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표현한 거 풍자한 것 뿐인데 네. 근데 이렇게 커지고 일파만파를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표현의 자유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의도 없이 한 걸 가지고 말이야 이 배우가 있다느니 뭐 어쩌니 해보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 그 누구한테 조종당하고 하겠습니까? 내년에 60입니다. 정도도 없고 어디 뭐 야당 여당 그런 것도 없어요. 사진 찍게. 빨리 하고 있어. 우리 아저가 두 번째 이게. 자, 아직 선거까지는 한참 많이 남았는데요, 박 교수님. 지지자들끼리의 충돌이 벌써 과열되는 것 같아요. 이제 벽화까지 윤 전 총장과 관련한 것으로 충분히 누구나 이제 추정을 하고 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이제 그림, 벽화가 붙었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 벽화 사안 자체가 예. 가십성과 휘발성이 다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안의 특성 때문에 예. 이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정치적인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부닥칠 예. 사안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워낙 휘발성이 높은 가십성 논란이라 네.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윤석열과 조국의 대리전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는 감정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이미 감정 싸움으로 네, 들어가 있는 들어가 상태. 있을 수밖에 네. 없었던 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수사가 굉장히 뭐 가혹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치열했단 말이죠. 그 예, 과정에서 소위 조국 일가에 대한 뭐 혐오적인 발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위 이제 감정적으로 또 대처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안의 특성도 그렇고
윤석열과 조국이라고 하는 소위 지지층 간의 대립이라고 하는 면도 그렇고 예. 좀 그런 점에서 처음부터 감정 싸움으로 휘말리는데 네. 예. 저는 여기서 정치권이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이거를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않고 또 예. 민주당에서도 너무 과하다 이렇게 얘기 나가는 게 예. 결국은 언론에서 건전하게 예. 정책 중심의 토론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거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이현종 의원님. 네. 이한열 열사 조형물 앞에서 윤석열 후보가 부마 항쟁이라고 언급한 네. 부마라는 걸로 언급한 이게 또 바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과연 역사 인식이 있냐 이제 여권에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좀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아마 일부 뉴스 전문 채널에서 영상을 편집을 해서 네. 이걸 했던 것 같은데요. 윤 전 총장이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제 입당 기자회견 때. 아니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 중에서 이한열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때 또 윤석열 후보는 그 근처에 살았었다면서요? 그렇죠. 신촌 연세대 쪽에서. 앞에서 예. 살았고 본인이 다 이미 기억하고 있었고. 예. 그리고 지금 이 부산에 있는 민주공원이라는 곳이요. 이 부마항쟁만 다루는 곳이 아니라 부산 지역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민주화 투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다 예.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마항쟁이랑은 딱 그것만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쭉 일렬로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화 역사를 쭉 이제 같이 해놓는 데거든요. 예, 예. 네. 이제 그런 속에서 본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저 이한열 열사 저걸 보고 저게 누구냐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예. 저거는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지금 그럴 리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구나가 인정을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저걸 제가 볼 때는 악마의 편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저는 그런 식으로 이거는 정말 정색하고 제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때 이현종 위원님도 대학생이셨죠? 그럼요. 그때? 저희는 그때 역사의 한복판에 제가 바로 같이 그 계시지 시대에 않았습니까? 같이 있었던 것이고 이한열 열사도 같이 그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는 평생 가도 그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도 그때 당시에 그 본인이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이한열 열사 그 묘지에 가서 참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는 문제 삼는 거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오바란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벽화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표현의 자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되지만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상대방의 어떤 명예나 인권이나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부마 항쟁이 부마죠?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쭉 전체적으로 이 그림을 이제 보고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게 본인으로서는 거기서 이제 착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부마인가요? 그냥 그렇죠. 그냥 이렇게 왜냐하면 스쳐 이게 지나가듯이 말할 수 일렬로 있다. 쭉 이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관성 속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물어봤던 것인데 네. 그걸 정색하고 저 사람은 이한열을 모르고 있다. 예. 이렇게 좀 저는 이게 너무 확대하기에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어서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네거티브 공방이 컸었는데 대선 주자들 간에 이제 네거티브 그만하자, 공정 경쟁 협약식까지 예.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공방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그러길 바랬습니다마는 예.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됐지요. 예. 네, 상대 후보께서 예. 오히려 이쪽이 흑색 선전이다, 책임져야 한다고 그렇게 마지막 발언이 되셔서 예. 정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이 됐죠. 개혁주의를 우리가 반드시 깨자. 이 선의의 발언을 가지고 제가 지역주의를 조장했다. 정말 이거 황당할 정도로 답답해서. 네. 근데 아침에 서명하고 난 다음에 바로 토론에서도 역시 똑같은 공격이 반복돼서. 네. 첫째, 국가 균형 발전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경기 북도 설치가 이제 불가피해졌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낙연 대통령님이 오늘 인도 예약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신의 입장이 네, 제가 못 본 사이에 그 두 분이 제 관할 행정구역을 분할하자고 했어요? 두 분이 같이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좀 장기적으로는 분도를 고려해야 되는데 당장 분도를 하게 되면 북부 주민들의 삶이 더 나빠진다. 네, 공정경제 경쟁 협약식이라는 게 참 무색해질 정도로 후보들의 공방이 굉장히 날선데요. 이러다가 내상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우려를 할 정도로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이제 이유가 있죠. 호남에서
다른 지지율은 뭐 1차 경선 끝나고 나서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좀 고정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이제 요동을 쳤습니다. 사실은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상당폭 앞서 있었는데 예. 네. 1차 경선 거치면서 점점 소위 네거티브가 격화될수록 이 호남에서의 지지율 격차가 거의 뭐 사라질 정도로 네. 이제는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정도가 네. 됐단 말이에요. 그 백제 발언이 영향이 컸을까요? 뭐 그것도 있죠.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거는 굉장히 민주당 경선이라고 하는 게 물론 국민 참여를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민주당의 핵심은 호남이거든요. 네. 호남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건 단순하게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견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거는 뭐 당락을 가르는 기준점이 돼버렸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한쪽에서는 이번 기회에 뒤집겠다라는 얘기고 한쪽에서는 그걸 막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모든 뭐 할 수 있는 뭐 네거티브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지금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민주당에서 본경선이 또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박빙으로 갈수록 네거티브가 커질 텐데 본경선 때까지 이렇게 네거티브가 계속되는 걸까요? 지금 보니까 이제 이 공공 차원에서는 저런 네거티브 경쟁이 있고요. 네. 물 밑에서는 이 선거인단 확보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양측에 그러니까 조직적인 선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공정선거 그 협약을 했지만 사실은 선거에서 공정한 선거라는 게 참 개념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네. 상대방이 문제를 지적하는 게 왜 이게 불공정이냐 이 문제를 지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얼마 전에 이제 보니까 이낙연 후보는 소 잡는 닭하고 이 닭 잡는 닭이 칼이 다르다. 네. 그러니까 나는 소 잡는 칼이고 이재명 후보는 네. 닭 잡는 칼이다 이런 예. 이야기까지 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자질과 능력 경쟁으로 이제 점점 붙어가는 것 같아요. 네. 저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더한 이제 인신공격 비슷하게, 그러니까 당신 당 대표하고 뭐 국회의원하고 할 때 뭐 했냐, 네. 당신 도지사밖에 못했지 않느냐, 예. 뭐 등등 이런 경쟁으로까지 가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이제 친문의 후보 사실 김경수 지사 변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네. 더 아마 치열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박주민 또 이재정 의원이 이제 이재명 캠프에 합류를 해버렸잖아요. 거기도 친문 그렇죠. 아주 강성 친문이 이제 합류를 해버렸으니까 남아 있는 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윤건영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양측 간의 경쟁은 거의 1일 1건, 1일 네. 2건 이런 식으로 해서 치열할 수밖에 없다. 왜냐? 지금은요 거의 생사를 건 이 경쟁이기 때문에 이 조직 확보, 선거인단 확보와 더불어서 저는 아마 더 치열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네거티브 이슈 공방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주셨는데 최근에 우리가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약 이행률을 가지고 또 진실 공방처럼 서로 치고받고 있는데 박 교수님 네. 서로 하는 얘기가 달라요. 서로 나오는 숫자가 다릅니다. 네.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아니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76개 공약 중에 20개만 이행한 게 그때 당시 시민단체 보도자료에도 나왔던 내용이다라고 한쪽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마타도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 말을 믿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팩트는 이거죠. 그러니까 기록 자체는 맞는데 숫자 자체는 맞는데 이게 5년 전, 6년 전 자료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과거에 도지사를 했을 때 도지사 공약을 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공약 중에 이제 이행했다라고 평가받는 숫자를 얘기하면서 공약 이행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이재명 지사가 공격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2021년에 이낙연을 봐야지 과거에 2016년에 왜 이낙연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예, 예. 이렇게 이제 맞받아치면서 이제 또 이것조차도 또 이제 논쟁이 돼버린 거죠.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그런데 또 총리 시절에는 그러면 또 뭘 했냐 이렇게 또 TV 토론에서 공격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 공격하는 이유의 핵심은 본인이 경기도지사 하면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울 공약이 있는 거죠. 정책이 있는 거죠. 예, 예. 뭐 소위 뭐 무상교복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라든지 여러 면에서 예. 사실은 돋보이긴 했죠.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사실 그렇게 보여줄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 잡는 칼, 닭 잡는 칼 얘기도 나오는 그렇게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하니까는 이제 이낙연 대표가
나는 나라를 만들었고 본인은 예, 경기도를 맡았으니까 예. 이제 네. 나는 소 잡는 칼이고 본인은 이제 닭 잡는 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이제 누구의 실력이 더 뛰어나냐 이 공방으로 지금 들어간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는 이제 적통 논란에서 이 이슈를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누가 더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총리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어떤 논쟁이 벌어지냐면요. 그럼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의 성과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자칫하면. 예. 그러니까 왜냐 이낙연 후보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사실은 총리했던 시절의 정책과 이런 아하. 것들을 비판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뭐 했냐 이제 이렇게 공격이 그렇죠.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이게 건가요? 이제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이제 금도가 있는 게 뭐냐면 대통령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금도가 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정이- 이재명 캠프도 그건 안 그렇죠. 건들고 그건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건드릴 경우에 지지층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데 예. 문제는 그걸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낙연 후보를 비판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시간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민주당이 9월 달에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더 연장함으로 인해서 이 논쟁이 더 연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걸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칼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말씀이실까요? 그 유혹에 벗어나기 힘들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부동산 정책, 예.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의 대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자면 예. 그러면 어느 선까지가 이낙연 후보의 책임이고 어느 선까지가 대통령의 책임일 것인지 이제 그 공격의 어떤 방향점을 정하는 게 있어서 예. 상대 아마 내부적으로 고심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 잘못하면 대통령을 비판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럼 적절히 이낙연 후보의 어떤 역할선에서 문제를 이제 차단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 공세가 점점 더 치열해지면 다들 유혹을 가지거든요. 예. 아, 저 점을 이 정도 쳐주면 이 지지율이 오르는데 그런 유혹들 때문에 아마 예. 이 싸움이 자칫하면 네. 대통령을 향한 싸움까지도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 봅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